한재현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새벽 6시 30분,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의 발소리만 낮게 울렸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감정이 배제된 눈빛.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남자라고 불렀다. 투자회사의 회장, 의료재단의 이사, 언론이 사랑하는 성공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 불행을 잘 숨기는 남자였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숫자와 일정이 있었다. 회의, 계약, 보고서, 지분율. 감정은 관리 대상이었고, 약점은 제거해야 할 요소였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슬픔은 사치였고, 무너짐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일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더 큰 병원에 투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의 아들, 한민준. 민준은 7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를 중증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했다. 감정 반응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가, 예우 불량. 보고서는 늘 비슷한 문장으로 끝났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보호 환경이 필요함. 한재현은 그 문장들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말은 데이터였고, 데이터는 감정보다 신뢰할 수 있었다. 그는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고장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의 약혼녀 서지연은 그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전직 방송인 출신으로 언제나 단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도 친절했다. 겉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을 때도, 약을 먹일 때도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준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래야 아프지 않아. 그 말은 늘 반복되었다. 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눈동자는 흐릿했고, 몸은 인형처럼 순응했다. 서지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아이가 조용하면 집은 평화로웠다. 평화는 곧 통제였다. 한재현은 그 평화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했다. 아이가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바빴고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민준의 상태는 병원 보고서와 서지연의 말로 충분했다. 오늘은 어땠어? 조금 불안해했지만 약 먹고 괜찮아졌어요. 그 대화는 늘 그렇게 끝났다. 질문은 형식적이었고 대답은 매끄러웠다. 그날도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한재현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에 돌아왔다. 회의가 취소되었고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다. 그는 오랜만에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차를 몰았다. 도심에서 벗어나자 풍경이 느려졌다. 나무들이 보였고 햇빛이 부드러웠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너무 선명해서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환청도 아니었다. 분명한 웃음. 짧고 가벼운, 그러나 살아있는 소리. 한재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그는 현관으로 가지 않고 정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잔디밭 너머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민준이었다. 아들이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 무릎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 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 고무장갑을 낀 채 몸을 조금 과장되게 흔들며 아이 앞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장난스러운 몸짓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주는 그 여자의 동작을 따라 하려다 넘어졌고 그 순간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한재현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잔디 가장자리에 울렸다. 그는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은 웃지 않는 아이였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것이 수년간 그가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여자는 그제야 한재현의 존재를 느낀 듯 몸을 굳혔다. 고개를 들었고 눈이 커졌다. 공포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처럼. 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만을 바라봤다. 아이의 손, 아이의 얼굴, 아이의 숨결. 살아 있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문장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감정 반응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가. 예우 불량. 그 모든 단어들이 잔디 위에서 웃고 있는 아이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한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믿어왔던 세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웃음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정원 위로 내려앉은 오후의 햇빛, 잔디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 아이의 숨결. 모든 것이 지나치게 생생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그는 이 장면을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할 환상으로 취급하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짧고 가벼운 소리들이 공기 속에서 흔들리며 그의 귀를 때렸다. 그 여자는 잔뜩 굳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다. 도망치고 싶어 보였지만 아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옹알이 비슷한 소리를 냈다. 의미 없는 음절이었지만 분명 의도가 담긴 소리였다. 한재현의 목이 바짝 말랐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화를 내야 할지, 설명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사고가 멈춘 적은 없었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거칠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처럼 들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상황의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했지만 민준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작지만 분명한 의지였다. 그 순간 한재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아들의 손에 힘이 있었다. 힘을 조절하고 있었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동안 병원에서 본 아이는 늘 축 늘어져 있었다. 어떤 접촉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붙잡히는 대로 놓여 있었다. 이름이 뭡니까? 그는 여자를 향해 물었다. 이은아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28살,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주 몇 회 이 집에 나오는 직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름까지 인식한 적은 없었다. 집안의 직원들은 그의 삶에서 배경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이은아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해야 할지,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지 계산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곧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민준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다. 그 단어가 한재현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의 아들과 놀다니. 그 말은 이 집의 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준은 치료의 대상이었고 관리의 대상이었다. 놀이란 단어는 그 아이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지연 씨가 알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러나 민주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웃음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르게 사라졌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몸이 조금씩 굳기 시작했다. 한재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인지 여자 자신인지. 민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시선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이은아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고무장갑 너머로 따뜻했다. 아이는 그 온기를 확인하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한재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숨의 리듬. 살아있는 아이였다. 그동안 그가 본 민주는 늘 병원 조명 아래에서 의사들의 시선 속에서 정의된 아이였다. 지금 이 아이는 전혀 달랐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는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이은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부터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시작한 날부터 민준이는 가끔 이렇게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씩이지만 한재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았죠? 그 질문에는 비난보다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은아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녀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민준이가 다시 이렇게 될까봐 이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가리켰다. 민주는 여전히 그녀 곁에 붙어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 몸이 더 경직되어 있었다. 마치 언제든 무언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자세였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익숙하고 규칙적인 발걸음이었다. 서지연이었다. 그녀는 정원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굳어졌다.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필요했다. 민준이 잔디에 앉아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으며 이은하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한재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일찍 오셨어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빛은 빠르게 움직였다. 상황을 계산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눈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민준의 몸이 움찔했다. 아주 짧은 반응이었지만 분명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한재현은 그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 서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약 먹을 시간이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손이 이은하의 옷을 더 세게 붙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한재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각들이 너무 늦게. 지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불러왔던 이름을. 민준이 웃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서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계산이 스쳤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반응은 착각일 수 있다고. 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아들을 보았다.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러나 울지도 않았다. 대신 숨을 참고 있었다. 마치 들키지 않기 위해 살아있다는 증거를 숨기듯이. 그 순간 한재현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장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래 두려움 속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는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한재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집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돌아왔고 저녁 일정도 최대한 비웠다. 그는 변명을 만들지 않았다. 단지 집에 있었다. 서지연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질문의 빈도가 늘었다. 오늘도 일찍 들어오시네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한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 말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신 다른 곳에서 통제를 시도했다. 민준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일과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약 먹는 시간은 더 정확해졌고 혼자 두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이은하가 민준과 접촉하는 시간도 눈에 띄게 제한되었다. 청소 시간은 짧아졌고 항상 서지연의 시선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은하는 변화를 느꼈다. 민준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이전처럼 웃지 않았다. 그러나 한재현은 알고 있었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준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만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었고 발걸음이 들리면 숨을 죽였다. 한재현은 그것이 병의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다. 민준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장난감은 정리되어 있었고 손에 쥔 것은 없었다. 아이는 가만히 벽을 보고 있었다. 서지연은 부엌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리컵에 물을 따르고 작은 알약을 접시에 올려두었다. 모든 동작이 익숙하고 매끄러웠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민준아, 그녀가 불렀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약 먹을 시간이야. 그 말과 동시에 민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한재현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줄게. 서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여보,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루틴이 중요해요. 알아. 그래서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명령은 아니었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서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한재현은 컵과 약을 들고 민준 앞에 앉았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그 자세 자체가 그에게는 낯설었다. 민준아, 아이의 눈이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거 먹어야 한대. 그는 일부러 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강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은 컵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그 짧은 순간에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판단하고 있었다. 민준은 약을 입에 넣었다. 물을 마셨다. 그러나 삼키는 순간 몸이 움찔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한 반사였다.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반응. 한재현의 손이 굳었다. 아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는 너무 익숙했다. 병원에서, 검사실에서 늘 보아왔던 모습. 질문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태도였다. 그날 밤, 한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지연은 그의 옆에서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수년 전을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민주는 지금보다 더 말이 없었지만, 적어도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리고 하나의 시점이 떠올랐다. 서지연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였다. 다음 날,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의사 권승호의 외래 일정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예약이 아니라 개인적인 면담 요청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일정은 즉시 비워졌다. 권승호는 여전히 신뢰감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 단정한 태도. 그는 민준의 최근 상태에 대해 묻는 한재현의 질문에 익숙한 답변을 내놓았다. 호전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의 용량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권승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주 짧은 공백. 그러나 한재현은 그 공백을 느꼈다. 민준 군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 변화, 사람, 감정적인 접촉 같은 것들입니다. 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웃음은요? 의사는 눈을 깜빡였다. 웃음이요? 제 아들이 웃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권승호는 미소를 지었다. 전문가가 보호자에게 흔히 짓는 조심스러운 미소였다.
그건 반사적인 근육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한재현은 확신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이은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오늘 저녁,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날 밤, 서지연이 외출한 틈을 타 한재현은 주방 테이블에 이은하를 앉혔다. 민주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작은 틈을 남겨두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준이가 저를 무서워합니까? 이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그 질문은 무거웠다. 대답 하나로 집안의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이은하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모으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통제당할 때요. 한재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약을 먹을 때도요. 큰 소리가 날 때도요.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도요. 민준이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대비하고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 아이는 고장 난 게 아니다. 훈련된 것이다. 그 훈련이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는 이제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한재현은 그날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서지연의 말만으로 민준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보고서도, 의사의 설명도, 약 봉투에 적힌 용량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보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민준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이는 먼저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가는지, 문이 열리는지. 서지연의 발소리는 일정했고,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민준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반면 이은하의 발소리는 가벼웠고, 그때마다 아이의 손은 조금 느슨해졌다. 그 차이는 분명했다. 한재현은 그 차이를 메모처럼 머릿속에 쌓아두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재택근무를 핑계로 집에 남았다. 서지연은 외출했고, 이은하는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히 블록을 만지고 있었다. 그 장면 자체가 드물었다. 아이는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은하는 블록 하나를 민준 앞에 놓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손짓으로 옆에 붙여보라는 동작을 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블록을 집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두 개의 블록이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찰칵. 그 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이은하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음 블록을 밀어주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손을 움직였다. 한재현은 그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민준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리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 통제되지 않는 결과였다. 무엇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때 아이는 자신을 멈췄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은 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서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로 대신 들뜬 기색이 있었다. 누군가를 만났고 잘 통제된 대화를 나눈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늘 민준 어땠어요? 그녀가 가볍게 물었다. 블록을 쌓더군. 한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지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미소가 돌아왔다. 그건 그냥 반복 행동이에요. 의미 두실 필요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말없이. 그 시선은 비난도 의심도 아니었다. 다만 관찰이었다. 서지연은 그 시선을 불편해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확인하고 있어서. 뭐려? 당신이 민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지연은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얕았다. 여보, 난 늘 같은 입장이에요.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이 뭡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다. 관리죠. 안정.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는 것. 그날 밤, 한재현은 결심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다. 며칠 뒤, 그는 서지연에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일정표도, 항공권도 완벽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집안의 균형이 다시 자신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낀 듯했다. 한재현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차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외부에서 집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집 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과 복도, 그리고 민준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손이 떨렸다. 그는 이 행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 선을 넘고 있었다. 서지연은 다음 날부터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민준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즉시 약을 꺼냈다. 용량은 의사가 정한 기준보다 조금씩 많아졌다. 그녀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가 울지 않을 만큼, 그러나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할 만큼. 카메라 속에서 민준은 점점 느려졌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졌다. 손은 무거워졌고 반응은 늦어졌다. 서지연은 그 상태를 안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있어야 편해. 그녀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민준의 몸은 더 굳어갔다. 어느 날 오후, 서지연은 민준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집의 가장 위쪽,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카메라에는 계단을 오르는 장면까지만 찍혔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한재현의 심장이 조여왔다. 몇 분 뒤, 카메라에는 이은하가 허둥지둥 계단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는 위를 향해 몇 번이나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은하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내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카메라에는 다락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녘에야 기록되었다. 민준은 거의 안기듯 내려왔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서지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한재현은 화면을 끄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공포였다. 그동안 그가 무엇을 외면해왔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권승호를 만나지 않았다. 약제 기록을 요청했고 간호사의 시선을 피해 용량 변경 내역을 확인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처방보다 많은 약이 일정하게 투여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지연을 마주 앉혔다. 그녀는 평온했다. 이미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민준을 다락방에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서지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애가 불안해해서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잠깐이었어요. 얼마나? 그는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시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한재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확신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훈육도, 보호도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를 이용한 통제였고, 아이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었다. 그리고 한재현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처럼 모른 척하는 보호자로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더 이상 멀지 않았다. 한재현은 서지연과의 대화를 그날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분노는 안으로 접어두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발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감정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재단 이사로서의 권한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경로를 택했다. 민준이 다녔던 병원의 과거 기록, 진단서 변경 내역, 약물 처방 히스토리. 한재현은 숫자와 문서 속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진단은 단계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경도, 그 다음 중등도, 그리고 중증.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지나치게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정해둔 경로를 따라가듯. 약물도 마찬가지였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용량이 늘어났고, 그 시점은 언제나 서지연이 병원 상담에 동행한 이유였다. 그녀는 보호자 면담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이의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통제가 어려워졌어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들은 의사들의 판단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재현은 권승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민준의 주치의. 언론 인터뷰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아정신과 권위자. 그는 늘 과학과 윤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기록 속에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보호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추가 검사는 최소화했다. 한재현은 다른 병원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났다. 민준의 이름은 숨기고 기록 일부만을 보여주었다. 의사는 문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진단이라기보다는 관리 계획에 가깝네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의 반응을 관찰했다기보다 보호자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다. 약물은요? 이 정도면 아이의 자발적 반응을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안정이라기보다 침묵에 가깝죠. 침묵. 한재현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오래 울렸다.
민주는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 그 침묵이 병 때문이라고 그는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선택이었고 생존 방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은하를 불렀다. 이번에는 질문을 숨기지 않았다. 민준이가 다락방에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처음엔 울음 같은 게 들렸는데 금방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죠? 이은하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는 울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울지 않기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증언에 가까웠다. 한재현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약물, 아이의 반응. 카메라 영상은 복사본을 만들어 외부 서버에 저장했다. 누군가 알아차리기 전에 대비해야 했다. 서지연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변하고 있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단정해졌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통제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균열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재현에게 말했다. 민준이를 해외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해외? 스위스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기 입원 치료. 여기보다 훨씬 전문적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자료도, 병원 이름도, 일정도.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이 기회예요. 아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녀는 나빠지기 전에라는 말을 강조했다. 한재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민준이 더 반응하기 전에, 더 드러내기 전에. 민준의 의견은요? 서지연은 웃었다. 여보, 그 아이가 무슨 의견이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잔인했다. 그날 밤, 한재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편의와 신뢰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아온 결과였다. 그는 외부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다. 아동보호기관, 법률 자문, 그리고 언론과 연결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창구. 모든 과정은 조심스러웠다. 서지연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그는 출장 중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운 날, 카메라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서지연이 민준의 짐을 싸고 있었다. 여권과 의료 서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출국 일정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잡혀 있었다. 한재현은 차 안에서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서지연은 피해자로 돌아설 것이고 민주는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질 것이다. 대신 그는 전화를 걸었다. 한 통은 변호사에게, 한 통은 아동보호기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하에게. 오늘 민준이 혼자 두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재현은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그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명성, 자리, 신뢰.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도 있었다. 아들의 눈빛, 웃음.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증거. 그날 밤, 한재현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침묵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제 그는 침묵을 깨야 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날 밤, 한재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새벽을 맞았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연결된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불은 다락방 쪽에서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빛은 오래 꺼지지 않았다. 이은하는 민준의 방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잠들지 못한 눈이었다. 눈꺼풀은 무거워 보였지만 감긴 적은 없었다. 마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민준아, 그녀가 낮게 불렀다.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은하는 알고 있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살폈다. 손끝이 차가웠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민준의 숨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이은하는 아이의 이마를 만지지 않았다. 접촉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녀는 그저 옆에 있었다. 다락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서지연은 그날 늦게까지 전화를 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고 서류를 정리했다. 화면 속 그녀는 침착해 보였다. 그러나 손의 움직임은 빨랐다.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의 속도였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그녀는 다락방 문을 열었다. 불이 켜졌고 카메라에는 민준이 계단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 잡혔다. 아이는 스스로 올라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경로처럼. 한재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서지연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힘은 거의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다락방 안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민준의 몸을 굳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카메라는 더 이상 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재현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울면 더 오래 갇힌다는 것을 그는 이미 배웠을 것이다. 이은하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몇 번이나 다락방으로 올라가려다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올라가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서지연은 언제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증인이 없는 순간을.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다락방 문이 열렸다. 민준은 안겨서 내려왔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고개는 힘없이 서지연의 어깨에 기댄 채였다. 아이의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서지연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약 봉투를 꺼냈다. 용량은 평소보다 많았다. 조용히 있어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아이의 몸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였다. 이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시각, 한재현은 전화를 걸었다. 아동보호기관의 긴급 번호였다. 그는 이름을 밝혔다. 자신의 직함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제 아들이 위험합니다.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이미 결심이 끝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거실에 불을 켰고 계단을 2칸씩 올라갔다. 서지연은 침실에서 나와 그를 마주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당혹이 담겨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민주는 어디 있습니까? 재현 씨, 지금 이게 무슨... 그는 말을 끊고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어 있지 않았다. 눈은 뜨여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한재현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한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읽을 수 있었다. 착하면 안 아파. 그 말은 고백도, 요청도 아니었다. 조건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 약속. 한재현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무 세게 안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의 몸은 가볍고 차가웠다. 너무 오랫동안 보호받지 못한 몸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빠르고 단호한 소리였다. 서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문을 열자 2명의 직원과 1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아동보호기관의 신분증이 보였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서지연은 입을 열었다. 이미 준비된 문장이 있었다. 오해입니다. 아이는 치료 중이고 지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어조였다. 민주는 한재현의 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그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이은하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그리고 한재현에게로 옮겨갔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먼저 당황이 있었다. 통제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균열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을 떠났다. 병원이 아니라 보호시설로. 서지연은 동행하지 못했다. 그녀는 항의했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고 너무 많은 침묵이 증거가 되어 있었다. 차가 움직일 때 민주는 처음으로 창밖을 보았다. 도로의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재현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숨이 아주 조금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 밤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세계가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한번 한재현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보호시설의 아침은 조용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풀은 정리되어 있었고 햇빛은 지나치게 밝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그 정도가 적당했다. 너무 많은 빛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한재현은 의자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을 걸지 않았다.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그는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을. 문이 열리고 상담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여성,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앉았다. 오늘은 관찰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한재현에게 하는 말이었다. 민준은 연필을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막힌 문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다. 불빛처럼. 상담사는 메모를 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아이를 방어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은하가 시설을 찾았다. 그녀는 방문객 명찰을 달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은하는 다가가지 않았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괜찮아. 그녀의 질문은 완전하지 않았다. 문장의 끝이 열려 있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연필을 내려놓고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같은 시각, 서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일정하지 않은 리듬. 불안의 신호였다. 임시 분리 조치는 정당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그리고 내부 영상. 영상은 불법 촬영이에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 변화가 너무 명확합니다. 서지연은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최선의 전략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 그 단어는 그녀에게 익숙했다. 언제나 상대를 안심시키는 가면이었다. 보호시설에서의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은 완전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한재현은 방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아이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숨의 리듬이 달랐다. 민준아, 그가 낮게 불렀다.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야 눈을 감았다.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몸의 긴장은 풀렸다. 며칠이 흘렀다. 민주는 조금씩 변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고 상담 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은하가 오면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다. 소리를 내지 않는 울음. 몸을 말아 올리고 숨을 멈추는 듯한 경직. 그럴 때마다 한재현은 아이를 안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앉아 같은 높이에서 기다렸다. 지금은 나디야.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문은 열려 있어. 아이에게는 시간의 개념보다 상태의 확인이 필요했다. 그 사이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한재현은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질문은 집요했고 때로는 의심을 담고 있었다. 왜 더 일찍 알지 못했는지, 왜 방치했는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만 말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말은 자백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은하 역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다락방, 약물, 아이의 반응.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었습니다. 그 고백은 기록에 남았다. 며칠 후 면회실에서 서지영과 민준이 마주했다. 유리벽 너머였다. 서지연은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표정이었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굳어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불렀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침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한재현이 옆에 있었다. 이은하도 뒤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은 잠기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 서지연은 손바닥을 유리에 대었다.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아이의 숨을 빠르게 만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상담사가 개입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지연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면회가 끝난 후 민주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 안 가? 한재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 가도 돼. 아이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갔다. 조건 없는 허락이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가 아이에게 처음 주어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지연의 전략은 바뀌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역할을 준비했다. 언론 인터뷰, 눈물, 후회. 그러나 이미 균열은 퍼지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 상담 기록, 증언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매일 한 가지를 배웠다. 착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침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도망치지 않아도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 배움은 느렸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었다. 어느 날, 민주는 연필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계단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두 그림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한재현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아이는 이미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아직 중간에 있었다. 진실은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번에는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비였다. 보호시설의 창문에는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민주는 그 움직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반복되는 소리에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창밖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재현은 법원에서 사용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최대한 민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의 직접 증언은 피하고 기록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은하는 그날 민준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색연필을 나란히 놓고 같은 종이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는 먼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아이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란색 연필을 집었다. 이번에는 계단이 없었다. 대신 넓은 공간과 작은 집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인물 둘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비유와 민준이 말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다. 응, 비유와 이은하는 그 말에 그대로 대답했다. 해석하지 않았다.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아이의 말은 그 자체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사건은 이미 기사로 퍼져 있었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다. 한재현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숨을 골랐다. 민준은 보호시설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서지연은 다른 입구로 들어왔다. 검은 옷차림, 차분한 얼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몇몇 기자들은 그 모습에서 후회의 이미지를 읽어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차가웠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질문은 정확했다. 서지연의 변호사는 치료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아이의 상태, 전문가의 판단, 보호자의 결정.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그 논리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약물 투여 기록, 용량의 변화, 그리고 시간대별 영상. 화면에 재생되는 장면에서 민준은 반응하지 않는 인형처럼 보였다. 법정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재현의 증언 차례가 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했다.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왜 그동안 몰랐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제가 믿고 싶었던 현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제 아들이 아프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말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그러나 판사는 그 솔직함을 기록했다. 이은하의 증언은 짧았다. 그러나 구체적이었다. 다락방, 문, 약의 냄새, 아이의 반응.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러나 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만을 말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으로서 제 몫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에 남았다. 서지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울었다. 준비된 눈물이었다. 그러나 질문이 이어질수록 균열이 드러났다. 치료 목적이라던 약물의 용량,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아이의 상태 변화. 그녀는 점점 말을 아꼈고 변호사는 자주 개입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서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지고 있었다. 보호 명령은 유지되었고 민준의 거주지는 당분간 보호시설로 결정되었다. 한재현은 그 결정에 안도했다. 그날 밤 민준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깼다.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맑았다. 한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아빠, 민준이 먼저 불렀다. 응, 법원 무서워. 아이의 질문은 뜻밖이었다. 조금, 한재현은 솔직하게 답했다. 근데, 같이 있어서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는 몰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은 상담사와 함께 짧은 진술을 녹음했다. 법정에 직접 서지 않기 위한 절차였다. 그는 질문을 받았고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았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사실이 아이를 지탱해 주었다. 녹음이 끝난 후 민준은 말했다. 이제 안 숨겨.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아이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서지연의 이미지는 변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비판으로. 언론은 방향을 바꿨고 전문가들은 아이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민준의 세계는 조용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이었다. 어느 날 민준은 한재현에게 말했다. 아빠, 나 나중에.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괜찮아. 천천히. 한재현은 기다렸다. 나중에 말 더 할 수 있어. 그 질문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응, 언제든. 그 대답은 약속이었다. 법정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었다.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해도 괜찮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침묵이 강요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판결문보다 먼저 도착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판결 선고를 앞둔 날, 보호시설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재현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가 잊지 않게 하고 싶었다. 오늘은 조금 늦어질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법원 앞은 이전보다 더 붐볐다. 판결 선고라는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카메라와 마이크, 낮은 웅성거림. 한재현은 그 소음 속으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더 이상 해명하는 날이 아니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날이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다. 서지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한재현을 보지 않았다. 판결문은 길었다. 사실관계, 증거, 판단.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졌다. 아이의 상태 변화, 약물 사용의 부적절성, 보호자의 권한 남용. 판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윤지연은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그 문장이 법정에 떨어졌다. 형량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과 보호자 자격 박탈이 이어졌다.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박탈되었다. 서지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고 고개를 숙였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한재현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 분노, 그리고 공허함.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오늘은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경계선이었다. 아이를 더 이상 공정 논쟁의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보호시설의 작은 방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다. 평소보다 집중력이 낮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한재현이 들어왔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블록을 내려놓았다. 끝났어? 민준이 물었다. 응, 오늘은. 그 대답에는 모든 세부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충분했다. 이제 안와. 그 질문은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안와, 한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숨을 놓는 것처럼. 그날 밤, 민주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깨어서 울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이은하에게 말했다. 어제 소리 안 났어. 그 말은 악몽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이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작은 변화일수록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며칠 후, 한재현은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임시 보호를 넘어 장기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요청하는 서류였다. 절차는 복잡했고 검증은 엄격했다. 과거의 방임 역시 검토 대상이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기록을 제출했다. 면담 자리에서 판사는 물었다. 당신은 좋은 보호자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다면 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합니까? 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쁜 보호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그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직했다. 결과는 보류였다. 추가 평가가 필요했다. 민준의 의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예정이었다. 민준은 상담 시간에 질문을 받았다. 아빠랑 계속 있고 싶어. 아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응,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상담사가 덧붙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아. 그 말은 현재형이었다. 미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무렵,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분노. 민준의 이름은 기사에서 점점 사라졌다. 그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 보호시설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민준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음악 치료였다. 작은 드럼을 두드리고 소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점점 리듬이 생겼다. 소리를 내도 괜찮다는 경험은 아이의 몸을 풀어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연주를 멈추고 말했다. 소리 나도 괜찮아. 그 말은 선언 같았다.
한재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이제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아이의 세계에는 속도가 필요했다.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보호의 시작이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한재현은 보호시설 인근의 작은 집을 구했다. 아직 함께 살 수 있는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준비는 하고 싶었다. 아이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민주는 그 집을 사진으로 보았다. 거실, 작은 방, 창문.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문 잠겨? 아니. 잠그고 싶을 때만. 그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그 말은 희망이었다.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한 회복도, 완벽한 결말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리고 한재현은 그 곁에 남아 있었다. 새 집의 열쇠를 받은 날, 하늘은 맑았다. 지나치게 맑아서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한재현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바라봤다. 금속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이 집은 시작일 수도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아직 그 집에 오지 않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고 보호시설의 평가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재현은 집을 비워두지 않았다. 매주 몇 번씩 들러 창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불을 켰다. 집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어느 오후, 민주는 상담사와 함께 집을 방문했다. 짧은 체험이었다. 들어와도 되고 중간에 나가도 되는 시간. 한재현은 문 앞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선택은 아이의 몫이었다. 민주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다. 발을 들고 내려놓는 동작이 느렸다. 바닥의 촉감을 확인하듯 한 발씩 움직였다. 거실은 조용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냄새 없어, 민준이 말했다. 응, 아직 아무도 안 살아. 그 대답은 중립적이었다. 기대를 싣지 않았다. 민주는 방 하나를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방, 벽은 밝았고 창은 낮았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여기 괜찮아. 그 말은 확정이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며칠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왔다. 한재현은 조건부 보호자로 지정되었다. 정기적인 평가, 상담 참여, 외부 감시. 제한은 많았지만 길은 열렸다. 그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읽고 서명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이 길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민주는 보호시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은하는 그날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 아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침대 위에 앉아 손을 만지작거렸다. 나 가. 그가 말했다. 응, 이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 다시 와? 원하면. 그녀는 약속하지 않았다. 선택지를 남겼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마워. 그 말은 분명했다. 이은하의 눈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아이를 안지 않았다. 대신 손을 흔들었다. 떠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붙잡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은 조용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화장실 문도, 방 문도. 그는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확인하듯이. 한재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이가 부르면 다가갔고, 부르지 않으면 기다렸다. 저녁은 간단했다. 밥과 국,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음식. 민주는 반을 먹고 멈췄다. 이만큼, 그가 말했다. 알겠어.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먹으라는 말은 없었다. 밤이 되자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다. 불은 완전히 끄지 않았다. 작은 스탠드를 켜두었다. 한재현은 문을 닫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빛이 남아 있었다. 한참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응, 문 안 닫아. 닫고 싶으면 말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말했다. 이대로 그 선택은 존중되었다. 며칠이 지나며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민준의 신발이 현관에 놓였고 연필과 종이가 식탁 위에 남았다. 소리도 늘어났다. 물이 끓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민주는 그 소리들에 더 이상 몸을 굳히지 않았다. 때로는 귀를 막기도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갑자기 물었다. 아빠 힘들어? 한재현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 나 때문에?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조금 힘들어. 근데 좋은 쪽으로 민주는 그 말을 곱씹는 듯했다. 그럼 괜찮아. 아이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진실에 가까웠다. 시간은 빠르지 않게 흘렀다. 상담은 계속되었고 평가는 이어졌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민주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웠다. 말해도 괜찮다는 것, 멈춰도 괜찮다는 것,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 어느 저녁, 민주는 그림을 그렸다. 집, 나무, 그리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계단은 없었다. 그림 아래에 아이는 글자를 썼다. 삐뚤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여기, 한재현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여기야. 그날 밤, 민주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일도 있어? 응, 내일도. 그 대답은 계획이 아니라 현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해졌다. 이 집에는 침묵이 강요되지 않는다. 착해야만 안전한 곳도 아니다. 문은 잠기지 않고 선택은 존중된다. 그리고 한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면 충분했다.